자, 반갑습니다. 우리 배울수록 쉬운 배신러닝, 이번 시간에는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우리가 처음에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머신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로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가장 최소 단위가 되는 퍼셉트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런 퍼셉트론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멀티레이어드가 되면 우리가 이제 노드가 많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웨이트도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웨이트를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로 바라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도 살펴보고 이제는 이걸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로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 그래서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딥러닝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제 옵티마이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러닝하는 과정을 옵티마이즈 하는 것은 이제 파라미터를 구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에서는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로 웨이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회기식에서처럼 웨이트를 이제 계산을 해서 빵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조금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 이제 좀 더 좋은 웨이트를 이제 순차적으로 구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 여기 이제 그래서 슬로우 러닝 하는 문제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슬로우 러닝 한다라는 것을 이제 해결하면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러니까 efficient한 그런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efficient learning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optimize라고 하는 말 쓰는 거 봐서는 이제 최적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다 보면 우리가 이제 최적화할 수가 있겠죠. 우리 딥러닝에서는 이걸 optimize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optimize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이제 다시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면 이제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이죠.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웨이트를 업데이트 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최적의, 우리 어떤 최적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웨이트를 찾아가는 거죠. 그 가장 좋은 웨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웨이트를 조금 업데이트해서 이제 구해내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용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다시 그걸 이용해서 또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얼마나 업데이트 할 것인가를 요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부르죠. 그때 우리는 이제 미분한 요 값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미분 값이 이제 학습의 우리 기울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웨이트를 구할 때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이제 에러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알고 있는 값, 회계에서는 실제로 알고 있는 값과 우리가 구해낸, 예측해낸 이 값의 차이, 그리고 인공신경망에서는 또 때에 따라서는 제가 D-F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하죠. 그래서 이걸 둘 다 우리가 이제 에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미분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에러가 이런 웨이트에 대해서 이런 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이런 웨이트 값을 가지면 에러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하고 관련이 있죠. 왜 미분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제 내가 이제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최적의 웨이트를 가지기 때문이죠.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최적의 W로부터 우리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기울기 자체가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덜 떨어져 있으니까 이 기울기 값이 이거보다는 작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습률이라 그래서 이게 사용자가 주는 이 값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이너스를 줘서 그리고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을 이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이 그라디언트 디스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로가 되는,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이 지점으로 갈 때 아주 이 근처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미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값이 굉장히 적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요게 근처에 가면 학습이 느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로우 러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디에서 요 W 최적의 파라미터 근처에서, 웨이트 근처에서 이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변화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수정되는 양이 될 텐데, 요게 이제 굉장히 작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서 제가 하나의 웨이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명했지만, 사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웨이트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이 방향의 축이 이제 에러라고 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에 2개의 축이 있는데 요 축을 웨이트 1, 웨이트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웨이트가 2개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에러가 또 변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에러 값이 가장 최소가 되는 요 지점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를 더 늘려서 웨이트에 대해서 요런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할 텐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입체적으로 그려놓고 설명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등고선 형태로 그려서 요 밑에 위치하고 있는 요 그림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3차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그냥 등고선 형태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요 등고선에 의하면 이 등고선의 중심이 되는 요 지점이 최소가 되는 점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식을 다시 써보면 그 다음 스텝에 W라고 하는 것은 이전 스텝에 W에다가 마이너스 람다에 이제 우리 에러의 미분값을, 그러니까 이것도 W에 대한 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존의 수학 시간에 배웠던 식을 이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자, 우리는 이제 웨이트라고 하는 것을 업데이트하고, 에러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고, 우리는 웨이트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은 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떤 f라고 하는 펑션, 여기서는 에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x, 여기서는 웨이트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때 우리가 미분을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h를 우리가 제로로 보내서, 그러니까 극한을 취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것은 극한을 구하는 건 수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연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학적으로 구해내는 거는, 그러니까 미적분학을 배워야 되고 어렵죠.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 효과적으로 시키는 방법은 이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아주 작은 값을 취해서 실제로 h에다 작은 값을 넣고 우리가 함수값, 이것에 대한 함수값과 이것에 대한 함수값을 빼면 이제 정확하게 h가 제로로 극한으로 갔을 때 이 값은 아니지만 아주 근사하죠. 그러니까 아주 근사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라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거의 미분하고 같은데, 이제 미분해서 h를 완전히 0의 극한으로 보내는 대신에 그냥 아주 작은 값을 취해서 델타 x와 델타 y의 비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써보면, 이거는 이제 다시 델타 y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f라고 하는 것의 변화죠. 그러니까 x가 조금 변화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했냐, f가 얼마나 변했냐. 그래서 여기 이제 는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이게 근사로 우리가 바라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렇게 미분을 구해서 미분값을 넣는 대신에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취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다시 써보면 요거는 그냥 그라디언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때 우리가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미분처럼 이제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다 라는 것을, 집선의 기울기를 건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람다라고 하는 요
어떤 정해진 값을 취하는 대신에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2차 도함수를 구해서 2차 도함수의 역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1차 도함수에 곱하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적의 W 스타 근처에 갔을 때 이제 학습이 느려지는 문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학습이 느려지는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이 느려지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W부터 어떤 출발해서 그 다음 W 구하고 그 다음 W 구하고 이렇게 갈 텐데 여기는 기울기가 급하니까 요까지 가는 데는 빨리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빨리 가겠지만 이 근처에서는 이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가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다시 써보면 우리가 어떤 정해진 람다를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 수식을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2차도 함수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2차도 함수는 함수잖아요. 그죠? 뭐에 대한 함수죠? 역시 이제 W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람다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렇게 WT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WT가 달라지면 W 값이 달라지면 이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W 값이 변화하면 이 값도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댑티브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사용하게 되는 이 어댑티브한 펑션이 이제 2차도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자 이때 x는 아까 웨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값의 변화죠. 그러니까 w가 조금 변화했을 때 에러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러니까 값의 변화, 즉 기울기는 값의 변화입니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의 값의 변화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2차도 함수는 값의 변화를 우리가 기울기로 받아서 봤는데 그걸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울기가 이렇게 했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요 기울기에서 요 기울기가 뺀 값이 이게 얼마나 변했느냐가 이제 기울기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기울기의 변화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기울기의 변화와 여기서 일어나는 기울기의 변화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이쪽이 기울기 변화가 크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의 변화는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의 변화를 우리가 역수를 취해서 기울기의 변화를 역수를 취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이제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은 역수의 이 값은 요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이 값 자체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이쪽으로 감으로써 그러니까 기울기의 변화가 적어지고 또 웨이트의 값의 변화가 적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일정 정도 해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원리는 뭡니까? 이 W 값이 여기에 근접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학습률이 그때는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댑티브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방식 바로 어댑티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스토캐스틱이다라는 방식인데요. 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설명할 때 W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인공신경망이 이렇게 다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각각의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백 프로포게이트 하면서 이렇게 해와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게 되겠죠. 근데 그때 웨이트 업데이트 하는 거는 X라고 하는 X1이 뭐 X1, X2가 두 개가 들어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때 X1, X2를 집어넣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Y가 또는 우리가 지금은 DF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F가 나올 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요 로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에러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D-F를 미분을 하고 우리가 이 값을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자, 그때 내가 이제 한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 수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여기 이제 x1부터 x2부터 해서 뭐 xn까지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마지막에 뽑아내는 이 f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한 개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수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각각이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요만큼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L1 그 다음에 L2의 그라디언트가 한 개의 데이터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한 방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을 서메이션해서 평균적인 그라디언트를 구해내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 것, 이런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것들이 어떤 평균적인 어떤 변화를 나타내도록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n개를 사용했다고 치면 이 n개의 데이터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라디언트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일까를 생각해보면 그 그라디언트의 평균을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 한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요거를 우리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회기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어떤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선을 찾는 문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이 웨이트는 내가 1차식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요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하나를 가지고 이걸 잘 피팅하는, 그래서 이 WAX 플러스 B에서 이걸 찾아간다고 생각해보면, 자, 이거가 하나 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겠죠. 그런데 내가 데이터가 좀 많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많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기울기를 결정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정확한 우리 요 A하고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에러도 이게 이제 요것만큼이 에러가 될 거고, 요것만큼 에러가 될 테고, 요것만큼 에러가 될 테고, 각각의 에러들이 영향을 미쳐서 어떤 평균적으로 이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웨이트들을 설정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 개를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이 수정의 방향,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얻게 되는 수정의 방향이 방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이 A와 B, 즉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체의 데이터를 다 쓰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데이터를 쓰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의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한 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어떤 전체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방향, 어느 것이 조금 더 정확할까요? 이게 조금, 제가 우매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 전체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얘가 기울기를 표현하고 있죠. 얘가 가지는 이 기울기가,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웨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데이터를 한 개를 사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평균을 쟀을 때 어느 것이 조금 더 이쪽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그라디언트를 평균을 취했을 때가 더 정확하게 가르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 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만 사용하면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거보다는 전체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좀 부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전체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사용해서 또 방향을 잡아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웨이트를 업데이트해서 그 웨이트를 이용해서 다시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로 찾아가게 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개의 데이터가 표현하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데이터가 또 표현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제 반복적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 나갈 텐데,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면 그래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 한 개 데이터 사용하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교수님, 이게 더 좋지 않나요? 자, 정확하다는 관점에서 이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10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10만 개 사용하고 그 다음 업데이트 할 때 또 10만 개 사용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굉장히 느리겠죠. 자,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게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웨이트 업데이트를 굉장히 느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한 개만 사용하면 되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빠르겠죠. 한번 업데이트하는 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그재그로 하지만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제 찾아가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치를 사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되겠고요. 자, 이게 한 개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한 개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사용할까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한 개를 선택하는 걸 우리가 샘플링이죠. 그래서 이런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업데이트해 가는 과정을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라고, 디센트 메소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할 때는 요걸 두 개를 하이브리드하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라디언트 전체를 사용하는 거 배치, 한 개를 사용하는 거 스토캐스틱.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미니 배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로 나눈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 배치를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 이 배치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토캐스틱하게 우리가 이 어느 배치를 사용할까도 스토캐스틱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요게 두 가지 극단적인 예에서 이게 아주 느려지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방향성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전체를 배치로 사용하는 대신에 한 미니 배치 정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적용해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자, 이 세 번째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기 전에, 자,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자꾸 만드는 건데, 이 세타를 그냥 웨이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J는 그냥 우리가 어떤 이제 로스 펑션이니까 우리 지금까지 사용했던 L이나 E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결국은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 것은, 자, 이제 웨이트, 요 식을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VT만큼 움직이는데, 자, 이만큼 움직여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냐면, 이전에 구했던 V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텀이 두 개가 돼버린 거죠. 원래는 이것만 사용했는데, 이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구했던 요 값을 이용해서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요게 있는 이 값을, 이 파라미터를, 이 값을 크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0과 1 사이 숫자인데요. 이걸 1로 줘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거를 완전히 많이 사용하겠다는 거고 이걸 0으로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전혀 사용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전에 사용했던 어떤 값을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어떤 값들을 이용을 해서 세타를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성이 되겠죠. 그래서 모멘텀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움직일 때 막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였던 방향이 있으니까 조금은 그걸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요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멘텀.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 모멘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뭘 설명드렸냐면 어댑티브,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멘텀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스토캐스틱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쓰면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하게 되면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캐스틱하게 그라디언트 디센트 하는 걸 쓴다.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개, 모멘텀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댑티브하게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게 모멘텀 계열의 옵티마이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 계열의 옵티마이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각자 발전하다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계열의 어떤 옵티마이저가 발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어댑티브한 계열에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얘가 이제 아담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만났다는 거는 아담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 스토캐스틱도 고려하고, 모멘텀도 고려하고, 어댑티브한 방식도 고려하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아담의 성능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뭘 쓸까 고민하는 대신에 그냥 대부분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세 가지 개념을 설명을 오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신다면, 이제 뭐 제가 어댑티브가 뭔지, 스토캐스틱이 뭔지, 모멘텀이 뭔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아담을 쓰면, 된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슬로우 러닝을 어떻게 이펙티브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까 이제 제가 그냥 그림으로만 설명드렸던 요게 이제 요런 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러나 로스 펑션이 수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우리가 웨이트를 구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웨이트 두 개를 한번 이제 일반적인 배치를 사용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한 그라디언트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모멘텀을 사용하는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가장 매끄럽게 움직이긴 했지만요. 얘는 극단적으로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한 거는 한 개씩 사용하다 보니까 얘가 뭐 시간은 한 번 움직이는데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얘가 굉장히 많은 플럭츄에이트 하다가 이렇게 요게 해에 다가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섞어보면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훌륭한 방식으로 우리가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이렇게 잘 찾아가는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최소 지점까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언더피팅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 다음에 오버피팅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또 이제 러닝을 이펙티브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세 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지, 딥러닝의 실제 모델에 대해서 이제 CNN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려운 개념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